예,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시그니처 은행도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정책도 문제고요. 지금 주식시장도 글로벌이나 국내 할 것 없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밤에 미국 2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사태 이후에 이제 바로 직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네. 정말로 척도라고 이제 볼 수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CPI 지수 2월 CPI 지수가 이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 이제 올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도 6.0%였거든요. 그러니까 부합을 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전원 그런 CPI가 이제는 관심이 좀 많았었죠. 왜냐하면 석유 제표라든지 변동성이 큰 식료품을 제외한 이런 근원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5.5%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근원 CPI를 더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CPI 지수보다는 확실히 연준이 기초로 삼고 있는 이런 근원 CPI가 문제인데 높죠. 지금 뭐 목표치가 2%인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아직 예. 그 절대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은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어떤 부합적인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환호를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역시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CPI 지수나 근원 CPI 지수 이 정도에서 이제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다 올랐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을 했고 그다음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고 연준에서 그러면은 빅스텝 못 가죠. 못 가고 그다음에 동결도 사실 힘들고 그러면 이제는 베이비 스텝이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리 정책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렇죠. 정말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불안해요. 예. 저는 너무 불안한 게 사실 이제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예. 정말 생각지 못했던 파산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고 네. 시장에서 과연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뱅크런이 과연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일까라고 했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그렇죠. 이틀 만에 일어나고 3일 맞아요. 만에 파산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뭐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PF 대출로 인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언제든지 또 맞아요.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 좋은 거시 환경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게 이제 증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네.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저는 증시가 굉장히 붕괴될 위험이 있어 그렇죠.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블랙 먼데이라는 얘기가 막 있었어요. 주로. 네. 그렇지 왜냐하면 않았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이게 미국 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또 반응을 해서 코스피가 2.5% 빠졌다가. 맞습니다. 근데 어제 지난밤에 보니까 뉴욕 증시 다시 올랐어요. 또. 맞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 CPI 발표 이후에 이 주식시장 코스피 방향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 블랙 먼데이가 예상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는 이제 그날 네. 월요일장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 시작하자마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슈가 이제 나왔냐면은 야 그럼 연준에서 빅스텝 못 가. 이거 못 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금리로 인해서 네. 호재로 작용했었는데 맞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장에서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매도했거든요. 외국인 매도 많았죠. 특히 이제 외국인 자체가 1월 달에는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달에는 좀 미지근하다가 네. 3월 들어와서 이제 매도를 막 던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는 지금 미국의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 빼가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쩔 수 없죠.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많이 빠졌고, 근데 오늘은 이제 모릅니다. 오늘은 어제 워낙 많이 빠져갖고요. 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일단 어제 발표됐던 CPI 지수, 근원 CPI 지수는 일단 뭐 근원 CPI가 이제 높지만은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가상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심리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예. 같은 경우가 일단 올랐어요. 근데 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시그널로 간다 그러면 같이 이게- 떨어졌지. 그렇죠. 이제 주식하고 이제 커플링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게 네.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이게 반대로 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이제 원인을 지금 시장에서 뽑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는 그 숏 스퀴즈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 때문에 아. 이걸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손실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탈중앙화입니다. 거봐라. 은행 무너지지 않느냐. 이거 다 필요 없다. 비트코인이야. 무조건 가상화폐가 미래에 이제는 이게 가치가 될 거야. 탈중앙화 해야 된다. 중앙화니까 은행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는 좋은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좀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예. 세 번째로는 저가 매수겠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로 해서 이제는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주요 세 가지 원인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 하셔야 되는데 근데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시 환경이 너무 빠르게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뭐 당장 일주일 전만 해도 연준에서는 빅스텝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SVB 파산한 다음에는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뭐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는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예. 그때마다 환경의 모니터를 하고 연합수 인포 보면서 그다음에 연합수 TV 보면 경제 TV 보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주의해야 된다.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하의 권혁중 평론가님도 예상을 잘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우 뭔가요? 아니 뭐 이게 천하는 굉장히 하지만 제가 또 하나를 여쭤봐야 되는 것은 다음 주 이제 그럼 연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깊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스텝은 아닐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어떤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고 어디에 좀 포커스를 줄까요? 베이비 스텝이죠. 예. 그러니까 동결은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동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선택적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물가 안정이냐 그 다음에 이제는 금융시장 안정이냐 이두 가지 취해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가 안정을 하자니 금리를 높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뭐 지방은행들 다 파산하게 생겼으니 물가에 대한 포인트도 못 가겠고 네. 그렇다가 이제는 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동결이라든지 인하하기에는 뭐 물가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연준이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키보드 워리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키보드 뭐 예. 이렇게 게시판 가보면은 네. 뭐 연준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연준이 뭐 무식해서 아니면 몰라서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고민이 빠지는 거고 봤을 때는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이제는 베이비 스텝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제 물가 상승 CPI 지수도 어느 정도 나와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가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시장도 지금 이제는 페드워치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비 스텝 같은 경우가 이제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짧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 SVB 사태의 이후에 지금 제2, 제3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방어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쨌건 우리 경제가 이 파장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따라붙어야 되는 게 연준의 베이비 스텝을 가면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연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연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숨지기고 일단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김정인 기자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미금리 역전차를 이거를 수구하기 위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네. 일단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금리 차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예전의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빅스텝이었어요. 그럼 금리의 격차가 1.75%포인트 벌어집니다. 예. 그럼 너무 벌어지는. 이게 사실 역대 최고군요.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이제는 상승이 되면 베이비 스텝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5%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역대랑 똑같아집니다. 동률이 네. 2020년대 그때랑 비교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마 그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한번 쉬고 갈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쉬고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번에 연준이 베이비 스텝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5%포인트 정도 벌어지거든요. 네네. 거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해서 조금 더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주체적인 시각이고 아마 그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연준, 그러니까 금통위가 좀 따라서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동결이 좀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도 아마 그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미 그림의 역전차를 늘 생각해 보면 이 갭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은 조금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환율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지금 갭이 너무 벌어지면은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돈 싸들고 미국 가죠. 달러 사죠. 누가 뭐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뭐 왔다 갔다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환율 자체가 이제 갭이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갈 거고 원화 약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 물가 높아지죠. 그 물가 자극하죠. 또 물가 또 높아지죠. 네. 그러면 한국은행 뒤늦게 금리 다시 한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이제 환율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이 또 움직입니다. 이게 네. 매도로 가야 될지 매수로 가야 될지 또 그러니까. 거기서 포지션이 잡기 때문에 이제 환율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 생각인데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예, 달러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뭐 파산 났으니까 그래도 연준에서 뭐 금리 이제 동결하고 인하로 갈 거야. 그러면 뭐 환율도 안정될 거야 그러시는데 저는 좀 반대 생각이거든요. 기조적인 흐름은 금리 인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 고금리 상태로 가기 때문에 네. 달러에 대한 인기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약세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지금 주식시장 보면 과도한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사실 실망한 시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드리면 뭐하는데 탐욕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올바른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떨어질 거는 자명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지금 말 그대로 거품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하시고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과연 어떠한 포지션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시구나. 저는 약간 투자가 보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굉장한 욕심, 탐욕이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조금 비관적일 수 있어도 네.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뭐 국민연금을 비롯한 몇몇 기관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 왔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로 인한 이제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좀 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그 SVB 파산했을 때 그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서 한마디 했었죠. 예금자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잖아요. 네. 미국은 이제 3억 3천까지입니다. 한 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3억 3천 정도는 보호가 돼요. 근데 그 이상 같은 경우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심적 동요가 일어나겠죠. 뱅크런 일어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이상까지도 다 전체 예금자 보호하겠다. 근데 그 뒷말이 이제 파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을 줬죠. 투자는 책임 안 진다. 네. 네. 예금을 그러면- 사는 그렇죠. 예금만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채권이라든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이제는 SVB에다가 한 300억 원 정도 이제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게 직접 운용에 대한 300억 원이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간접 운용까지 위탁 운용까지 본다 그러면은 뭐 몰라요. 그걸 위탁 운용을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 국민연금이 사실 작년도에 수익률이 한 8%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판을 막 받았는데 네. 여기에 이제는 이 미국 은행에 대한 투자 부분까지도 손실이 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뭐 연금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파급 효과가 이거 어디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잠재적 손실. 예, 미확인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 채권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맞아요. 예,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확인 손실 같은 경우에 이게 수면 위로 이제 나오진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위로 나오게 되면은 그 손실 부분이 고스란히 회계상에 겹치면은 이거 완전히 뭐 예, 시장 자체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장부가로는 알 수 없는 투자 금액들. 워낙에 파생 상품이 많고 네. 그거에 파생에 나온 이제 이걸 불안해하는 거죠, 다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일단 국민연금이 이제 SB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투자은행에도 이제 투자를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다. 뭐 하나씩 한두 개 정도 나오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또 딴 데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되기 그렇죠. 마련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또 빼긴 뺐어요. 국민연금이 그 전에.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은행, 지방 은행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이제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지금이 좀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 이제는 뱅크런이라든지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 지금 상태는 사실 파생 상품은 아니잖아요. 네. 채권 가격 때문에 사실 금리 네. 상승이란 채권 그렇죠. 가격 때문에 좀 일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은행 상품에 대한 예금만 보호하지 사실 그 기조는 계속 갈 거란 말이죠. 네. 투자 상품에 대한 이제는 보호는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그 국민연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이거는 정말 모릅니다. 이제 위탁 상품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 수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조만간 아마 우리 발빠른 기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소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뱅크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 잡아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나오면 그때 또 저희 이야기하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